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9월 농협의 대출 중단 사태 이후 계속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거나 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풍선 효과와 그리고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다른 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정책 모기지까지 이뤄지다 보니까 한 번에 일시에 한도가 소진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때문에 오늘 속보죠. 보금자리론이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이 중단됩니다.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기에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에 들어갔고, 다른 시중은행을 보더라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최소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연쇄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미래, 당장 내년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집값도 선착순으로 선점한 이후에 차익을 얻듯이 대출도 선착순 게임이 돼버린 것입니다. 최초의 9월 대출 중단 총량 규제 이후에 우린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금방 다 소진되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집값과 대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금융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전기차. 전기차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각 기간마다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거든요.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고 지원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선착순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차를 구매하는 이 렌터카 업체들이나 이런 굵직한 업체들이 지원금을 모조리 빨아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시장이. 근데 대출, 집값 대출도 지금 총량 규제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선착순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순 게임에서 이기려면 방법이 뭐죠? 가장 빨리 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바로 지금 당장 내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첫 번째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9월 농협 주담대 중단 사태, 9월 중하순이었죠. 이때 어떤 예상을 했었죠? 다른 은행도 금방 한도가 고갈될 것이다. 쏠림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 쏠림 현상이 또 이용이 되면서 우대금리 축소, 금리 인상, 또 한도가 축소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현상이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소진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단 사태가 촉발되니까 오히려 빠르게 좀 움직이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그 마지막 분기에 대출 제어를 해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전세 관련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 이미 총량 규제랑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벌써 이제 한 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도가 다 해간다라는 것 자체가 시중에 있을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선진국 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제2금융이죠. 이금융의 이제 단위농협이나 저축은행들인데 이 금융도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통화했지만 단위농협에 통화를 했었는데 이금융 한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약속을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잔금을 늦춰서 내년 1월로 가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다리겠죠. 잔금위를 뒤로 미루겠죠. 자, 이게 내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문제는 이 기간을 잔금위를 땡기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든 방법을 보완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신축 입주장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큰 불이 떨어진 거죠. 그때 입주 안 하면 바로 관리비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를 보시면서 늦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특보죠. 속보 내용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상품으로 유명하죠. 보금자리론마저 연말까지 중단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게 보금자리론을 아예 안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보다 서민, 보다 실수요자에게 분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명분으로 보입니다. 자, 보금자리론도 아무나 빌릴 수 있는 상품은 아니죠. 근데도 막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쏠림 현상이 있고 최근에 또 가파르게 증가를 얼마나 했길래 이걸 중단하느냐. 자, 일단 보금자리론이 뭐냐면 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고요. 자, 요건이 있죠. 집값 6억 이하, 그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받을 수가 있고요.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고 저금리입니다. 저금리라서 지금 시중이 아까 단위농협 물어보니까 3.1%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총량 규제가 지속된다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2%대죠. 2%대이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이 주로 활용하고 저가 아파트를 살 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엔 서울에는 6억의 아파트가 많이 없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에 집값이 6억 밑에 있는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전체 아파트 중에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움직임과 이건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금자리론까지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과 경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사실이고, 저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수요자들 진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세가도 급등을 했고 또 대출도 안 빌려주니까 자칫 가만히 있다가는 월세 난민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저가 아파트에 대한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수요자들은 더 늦기 전에 살려고 빌리려고 막 하는데, 반대 입장인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어떻게든 잡아라,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죠.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어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말 대출이 중단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일시에 몰리는 경향도 없잖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 총량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대로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뭐 이미 임박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총량 규제로 대출 축소, 그리고 중단 은행들도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일시적으로 또 늘었기 때문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고, 자, 어차피 내년에는 또 4%대로 축소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빨리 빌리려고 하는 선착순 게임이 시작이 됐고, 그럼 증가세는 사실 6%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소리와 같아요. 아예 그냥 강제로 중단하지 않으면. 근데 강제로 중단할 수 없는 게 이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뭐 입주에 관련된 말씀도 드렸지만 집단 대출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부채를 쉽게 지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괜히 폭탄만 터뜨리니까 마음만 급해진 사람,
사실 뱅크런이라는 단어, 경제 위기, 공황이 왔을 때 은행에 본인 돈을 찾으러 오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념의 뱅크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출 빌리러 뱅크런, 선착순 게임.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뱅크런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9월달 올해 마지막은 심각한 수준에 끼지도 않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총량 규제를 해버리면 선착순 게임이고, 선착순 게임은 심리적으로도 수요자들을 압박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빠른 소진 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건드리는 건데, 보금자리론 말고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도 제가 봤을 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말했던 가계부채 증가율 6% 내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권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피력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전세대출 규제도 발표가 될 거다. 자, 이렇듯이 정반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매매가 미쳤죠. 전세가 미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줄이라고요? 대출을 받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가 맞나? 숫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 서민을 지켜야 되는데 숫자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급등으로 인해서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이제 소형 아파트나 불사하고 경기나 인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 이 선택지까지 대출이 안 나와버리면 선택지가 없어지잖아요. 선택지 없어지면 이제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그러면은 월세가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피하려면은 선착순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자,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집값 현 정부 들어서 2배 이상 올랐는데 대출 증가율은 6%로 줄인다는 게 집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전 정부에도 10% 넘게 가계 증가율이 높았던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집값이 그 어느 때보다 비싼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었던 집값 하락기에 있던 정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증가율,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고, 정반대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집값 비싸서 어려운데 더 집 사기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또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전에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한번 줄인 적이 있었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주택자들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대폭 줄였었기 때문에 5억에서 3억, 2억 이렇게 줄였던 방향처럼 이제는 무주택자 가리지 않고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총량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못 받는 거고,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을 뒤로 미루거나, 지역 떠밀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 계속 살려면 월세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 돼버린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금년에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줍니다. 원래 대출 받을 땐 얼마 나와요부터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 금년에는 대출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확실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를 듣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 수 있죠. 지금은 연말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총량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 아닙니까, 내년. 내년 초에 빨리 받아야지, 이 생각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1월이 잔금을 잡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지금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다 잔금이 웬만하면 이제 1월 이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잔금을 좀 늦추잖아요. 그럼 대출받기 점점 어려워질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내에 4%로 하면 상반기 내에 동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집값도 더 오를 것이고, 그러면 빌려야 될 돈도 늘어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전세 대출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쏠림 현상, 상반기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래가 미뤄지는 이유로 2022년 상반기 폭발적인 가격 상승 데이터로 보여지겠죠. 자칫 대출 때문에 올 하반기 남은 이 3개월이 좀 주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잔금을 뒤로 밀어버리니까. 근데 그 이연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또 대출 한도 빠르게 상반기에 동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참 놀라운 부동산입니다. 그쵸? 자, 오늘은 이 속보로 보금자리론 중단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출 중단과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어떠한 관습을 만들어내는지 거래 관행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영상 말고도 많은 정보들 또 접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또 분양 단지들 또 다루고 있으니까 꼭 와서 이웃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방에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할 거예요. 저랑 이 박병찬 대표님하고 같이 썰브러더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슈를 좀 더 쉽게 조명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룰 예정입니다. 직방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